오늘 주제도 그러한 의미에서 잡은 겁니다. 두 개의 주제예요. 우리가 한국의 문제를 생각하려면 인류 세계 차원 속에서 생각해야지만이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여요. 첫 번째 주제가 미국 헤게모니의 딜레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딜레마라는 것이요. 그렇죠? 헤게모니라는 것은 남한테 자기가 어떤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예? 남한테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이죠. 남한테 자신이 영향력은 줄 수 있는데 자신은 상대방한테 영향을 안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미국 헤게모니가 지금 미국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 상태를 제가 지금 이 주제로 잡은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제목을 보고서는 예? 어떤 분이 제목이 웃긴다 그러는데 제목 웃긴다고 보시는 분요.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탈분단 구조 없이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되어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을 지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우리 사고의 분단도 가져오고 있거든요. 사고의 분단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흑백론이라든가 예?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냉전적인 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반공주의적인 사고가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21세기에도 굉장히 획일주의 흑 아니면 백 예? 흑 아니면 백 자신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은 좌빨 빨갱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서심없이 튀어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1945년 1950년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분단구조 의식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선진국 경제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미국은 헤게모니를 추구하잖아요. 21세기에도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입니다. 국가의 목표죠. 미국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 미국 헤게모니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해 최백은TV 98회하고 101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경학적 파편화를 막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도래는 불가피하다. 지경학적 파편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경제와 지리를 결합한 것이 지경학이라는 개념이죠. 지오 이코노믹. 지오알라지하고 이코노믹의 합성어죠. 일종이에요. 이게 파편화됐다 이거죠. 소위 경제 블록화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 블록화. 과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해서 동구진영, 예? 소련을 비롯해가지고 예? 사회주의 진영, 그 다음에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자유진영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90년대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동구 사회주권이 붕괴되어지면서 하나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었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전 세계는 그러니까 국제 분업화가 가속화되어졌잖아요. 전 세계를 놓고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영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고 공장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예? 그 다음에 R&D 시설은 어디다가 가질 것인가 이런 사고들을 했던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 국제 경영학에서 기본적인 국제 경영학에서 하나의 학문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프쇼어링 뭐 이런 표현으로도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이 지경학적 파편화하다 보서 이지머니 시대가 종언된다. 이지머니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값싼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값싼 돈이에요. 돈을 그러니까는 돈을 쓰기 쉬운,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
이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최백은 TV 98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최백은 TV 101회에서는 그러면 이지머니 시대가 끝났으면 그 이후 시대를 포스트 이지머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포스트 이지머니 시대에 돌아오는 복합 충격이라는 주제를 또 얘기했습니다. 98회에 이어서 101회에서요. 아마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다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자, 먼저 했잖아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2019년이면은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바로 전이죠. 파란색 기둥은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있잖아요. 국채요. 그것도 특히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미국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국채가 일부가 있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규모입니다. 파란색 기둥은요. 그러니까 11.03이라는 것은 11조 달러, 한 300억 달러 된다는 얘기예요. 11조 300억 달러 된다는 얘기고요. 2019년 말에는, 2019년 12월 달에는 16조 5,300억 달러 정도로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5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7년 만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옆에 있는 빨간색 기둥은 뭐냐면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요. 국가 부채에 증가하고 미국과 국가 부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의 규모가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난해 가을부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초기부터 다른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미 국채다 문제 그랬잖아요. 요즘은 미 국채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미 국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금융상품 중심으로 볼 때요. 그렇죠? 근데 미 국채는 근원이 뭡니까요? 미 국가의 부채잖아요. 미 국가의 부채요. 그렇죠? 그래서 미 국가의 부채가 그러니까 이 진화를 이해해야지만이 미 국채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미 국채가 저렇게 엄청난 규모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원인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요. 자, 그럼 미 국채가 엄청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요. 시장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미 국채를 주로 소화를 해준 당사자가 누구냐면요. 파란색 막대기가 앞에서 보였던 미 국채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 국채 규모요. 예? 그리고 뭐냐면 이 주황색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색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실선이요. 실선이 뭐냐면 미 국채 중에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까지는 크게 증가 안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2010년대 중반에쯤 증가했던 것이 2018년, 19년에 조금 약간 감소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 시대 2020년 이후에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뻥쭉 뛰죠. 연준이 소화를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시장에 쏟아져 나온 미 국채를요. 그럼 연준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들이 누구냐? 규모에 있어서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입니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회색 실선, 검은색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이게 해외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입니다. 이건 적어도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죠. 절대 규모는요. 근데 2021년, 지난해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가 가고요. 절대 규모입니다. 이거는요. 절대 규모요. 그 다음에 비중으로, 퍼센테이지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이 양자만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양자만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에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의 규모는 50%가 넘었었습니다. 50% 정도,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유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인들조차도 미국이 자신들의 부채를 해외에다 떠넘기고 있다 이거예요. 해외에다가. 전 세계에다 떠넘기고 있다 이거예요. 예? 자기들이 돈을 그러니까 막 쓰는데 그 부담은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느냐? 세계에다 떠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시장에서 그래들은 미 국채 중에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중이 20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터지기 전인 2020년 이전까지 한 40% 정도까지 한 10%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10%포인트가 또 추가 떨어졌어요. 30% 정도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 국채를 더 이상 받아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 국채가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걸 다 못 받아주는 거죠.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예 받아주는 절대 규모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받아주던 것을 누가 대신 받았냐? 제일 큰 손이 연준이죠. 연준이 그 비중을 확 늘리잖아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연준이 한 10%포인트 이상 늘렸죠. 늘렸습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그렇죠? 해결사로 연준이 부상한 거예요. 연준이 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의 문제는 연준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 해결사로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의 힘, 연준이 갖고 있는 건 달러의 힘이잖아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연준이니까요. 달러의 힘으로 미 국가 부채의 증가를 막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 국채가 안전자산주의로 흔들리는 것은 달러의 힘이 그러니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연준 혼자서는 다 못 받았습니다. 연준 혼자서는 못 받았어요.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뮤추얼 펀드들입니다. 돈이 엄청 풀렸는데 민간들에게도 돈이 흘러갔을 게 아닙니까? 예? 그 뮤추얼 펀드들이 그러니까는 2020년까지 거의 한 2배로 그러니까 늘렸었습니다. 보유 비중을요. 9%에서 18%로요. 그런데 이들이 2021년, 22년 2해 동안에 줄입니다. 왜 줄였겠습니까? 미 국채 가격이 불안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 12%까지 줄였습니다. 뮤추얼 펀드는요. 반면에 미국의 상업은행들, 예금을 수취하는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늘렸습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2021년 이후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민간에서 그러니까는 뒷받침 못하는 것을 연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간은 왜 이렇게 멈칫하고 있느냐?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손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만이죠.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즉 미국 국채의 가격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근데 그게 흔들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요. 그래서 이들은 그 역할에서 그러니까는 역할이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는 지못해진 겁니다. 연준이 이제 그걸 다 감당을 하는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CNBC에서 기사한 것 중에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미 국채 채권 시장이 국유화됐다. 네? 국유화됨으로써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2021년 3월 달부터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2021년 3월 달부터 목표치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1년간 계속해서 올라가죠. 빠르게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금리를 안 올렸었어요. 금리를 안 올렸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돼 있거든요. 채권 가격은요. 네? 폭락하게 돼 있거든요. 채권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률은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요. 근데 안 올라가졌었어요. 수익률이요.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이 이걸 못 올라가게 했었던 거죠. 그 연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Left Central Banks Unprepared for Inflation. 근데 채권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채권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빨간색 박스라는데 두 번째 문장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Bond markets have a very very useful role to play when you've got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는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감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는 진정시키는 자기 조절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는 자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자기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며칠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막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굉장히 피곤할 게 아닙니까요? 피곤하면은 어떤 신호가 옵니까요? 몸에서 뭐냐면 쉬어라.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에서도 보내는 신호고, 하여간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좀 쉬라고, 휴식을 취하라고. 근데 휴식을 안 취하고 계속 과로가 진행되다 보면은 쓰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든 인간 세계든 동물의 그러니까 생명체의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운영 원리든 간에 자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 조절 기능이요.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도 자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물가 오른 것만큼은 최소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용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사용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돈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그러니까 진정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이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해버린 거예요. 2021년 3월 달부터 1년간이요.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내셔널라이징 본드 마켓이라고 한 겁니다. 채권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지역 연준이 13개 있는데 달라스에 있는 연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 달라스의 연준 의장이 연설한 것에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요?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Dysfunction in Core Markets. 코어 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 시장에서도 모든 채권의 가장 기준이 되는 채권이 뭐예요? 국채잖아요. 민간 채권보다 정부 채권이 가장 안전한 상품이니까요. 코어 마켓이라는 게 바로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국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해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올해 3월 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연준이 사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했잖아요. 올해 3월 달에요. 그러면서 은행 사태가 터졌던 거 아닙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extreme stresses in core market.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불안이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코어 본드 마켓, such as those for government debt. 국제시장을 얘기하잖아요. 핵심 채권 시장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빨간 박스만 하는 것만 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거예요. A safe source of collateral. collateral 이렇게 담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요. 담보.
가장 안전한 담보의 원천. 우리가 담보를 잡고서는 되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담보의 가치가 안전한 담보여야지만 잡아주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한 담보가 뭐겠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지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벤치마켓 일드 커브. 모든 채권의 그러니까 수익률, 채권의 금리에 기준이 되는 것은 같은 기간을 전제로 할 때 국채잖아요. 국채. 예? 아니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 채권에 있어서 가장 낮은 금리는 어느 거겠습니까요?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보다도요. 왜? 정부가 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가장 벤치마크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설정하는 건데 얘가 근데 얘가 지금 문제 이거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최병헌 TV에다 올렸는데 짐 리카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현장에서 투자은행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경영을 했었고 경제 그러니까 소위 이론가이면서도 실무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엘 에리언과 더불어 가지고 좀 실력을 그나마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 이런 일들을 했죠. 미국 달러의 가장 커다란 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 달러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축통화로서 리저브 커런시라는 것이 이게 미국의 리저브 커런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리저브 커런시라는 것이죠. 리저브라는 것이 지급준비금 우리가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은행은 고객한테 지급할 돈을 그러니까 중앙에다 예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급준비금인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급준비금 통화는 바로 달러잖아요.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장 커다란 적은 누구냐? 바로 더 트레저리. 이게 두 가지 의미의 같이 있지만 같은 내용이죠. 미국채라는 얘기인 겁니다. 미국채 혹은 미국 정부라는 얘기죠. 미국 정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의 그 지위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뭐가? 미국채하고 달러는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훼손되게 된다고 해서 달러가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왜? 달러가 지금 모든 측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예?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달러를 그러니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기축통화로 바뀌는 그런 세상은 저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제는 통화가 다원화되는 걸로 가는 거죠. 기존엔 그러니까 중심통화가 있는 시대였다면은, 기존의 중심통화가 없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중심통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심통화가 없는 시대로 가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여기서 저는 있잖아요. 이거를 평가하는 데서 전문가 능력 차이가 드러난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많은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연준의 금리는 5에서 5.25%, 5% 초에서 대충 멈추고, 예? 소위 말해서 인플레 압력은 올해 정도 되게 되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새로운 인플레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발생했었던 인플레 요인은 이제 소멸되어져 갈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도 그러니까 한 5.25 안팎에서 그러니까는 멈추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게 지금 5월 달에 0.25 더 올리게 되면 5.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자, 지난 그러니까 1년 동안 빠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배경은 뭐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요. 배경은 뭐였었냐고요? 우리가 연준의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1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목표치를요. 벗어나기 시작했죠. 뭐가 그렇게 한 겁니까요? 팬데믹의 결과였잖아요. 팬데믹이요. 팬데믹은 비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공급망 교란이라고 얘기했지만 비경제적인 요인이었었잖아요. 경제적인 그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이 무슨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그건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자연과의 공존을 그러니까는 제대로 유지 못하면서 그 결과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대 산업 문명의 실패. 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지난해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뭐였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도요. 정치 실패라 했잖아요. 정치 실패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정치 실패잖아요. 그렇죠? 소위 패권 경쟁이잖아요.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경험이 없었던 굉장히 고금리 시대를 그러니까 열게 만든 거 아닙니까요? 열게 만든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지머니 시대를 사실상 막을 내리게 한 힘은 바로 뭐였었습니까요? 비경제적인 요인이었던 거예요. 비경제적인 요인.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늦게 대응하면서 경제적으로 전념이 돼버린 거죠. 서비스 물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산돼 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늦게 대응한 결과로요. 예? 그렇죠? 연준이 볼 때는 아직 팬데믹에서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화가 안 됐는데, 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더 부담이 갈까봐, 예? 주저주저 하다가 뒤늦게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늦게 대응한 결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데 전념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패권 경쟁 없어졌습니까? 그냥 남아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저것도 아직 안 끝난 상태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장기화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인은 거의 그러니까 소멸돼 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보 문제지요. 안보 문제. 근데 이걸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탈세계화. 앞에서 얘기했던 지교학적 파편화 같은 말이죠. 경제블록, 신경제블록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거 비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뭡니까요? 기후변화. 우리가 이게 지금 탈세계화가 되게 되면은 신냉전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기후변화가 됐던 어떤 문제든 간에 21세기의 문제는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서두에. 세계가 다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연결된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범은 뭡니까요? 규범은 뭐예요? 협력입니다. 협력이에요. 기후변화 해결하려면은 전 세계가 협력 안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도 각 개개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요. 각자가 자기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요. 탈탄소로요. 그렇죠? 근데 각자 개인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임승차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게 탈탄소가 실천이 안 될 게 아닙니까? 국가 간에도 이게 협력이 안 돼 보세요. 탈탄소가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요? 지금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국가, 한 개인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편화가 돼가고 있어. 예? 왜? 미국이 자기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악마화시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악마화시키는 거잖아. 예? 러시아를 악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라고 대응합니까요? 중국이 2021년도에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미중이 그러니까는 협력을 얘기했는데 지난해는 우리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죠.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력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랬잖아요. 중국을 자기를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런 두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비경제적인 요인들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우리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 안 시키겠습니까? 다시 재발 안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에 디스인플레라는 것은요,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지만은 그 상승률의 수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지금 같은 상황.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경험하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줄어들어는, 그렇지만 여전히 플러스인, 이걸 디스인플레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요. 틀리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 따라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는 금리도 낮출 수가 있었었죠. 그 결과가 이지머니 시대에 도래했었죠. 이지머니 시대요. 근데 그 시대가, 저물가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거잖아요. 왜? 지금 80년대 이후에 처음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인플레이션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렇죠? 70년대만 하더라도 유가라든가, 예? 아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달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거였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경제적인 요인인데, 문제는 탈세계와 패권 경쟁과 기후 변화가 이거 해결되기 쉽겠습니까? 예? 미국이 패권 경쟁 이거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기후 변화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생기는 인플레는 고착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가 그러면 고착화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금리 시대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인플레가 높은 한 3%대만 하더라도, 인플레가 되더라도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과거에 1% 안팎의, 그러니까 그런 저금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즉 국채가 하락하면서 국채 위기가 지난해 우리가 가을부터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국채와 달러 위기는 상시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시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지머니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쉽게 못 쓴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는 사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예? 소위 좀비 기업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국채나 달러 약세가, 그러니까 시대가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1985년부터 2020년 팬데믹이 나기 전까지 미국 인플레를 추이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해 왔잖아요. 가운데 까만 선이 추세선입니다. 하락해 왔잖아요. 이 하락 속에서 인플레가 진정됐던 거예요. 아니, 인플레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금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는데, 연준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색 막대기둥이 금융위기 때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가는 그러니까 회색 선이 팬데믹 때, 그러니까는 이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박스하는 게 바로 뭡니까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을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삼고 있는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PCE,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죠. 2% 이내에서 관리됐잖아요. 돈을 엄청 찍어낸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 찍어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생겼었잖아요. 팬데믹 이전까지는. 근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그냥 폭발적으로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이지머니 시대가 끝난 거예요. 왜? 이게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하나같이 뭡니까요? 단기적으로 없어지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제가 앞에서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거예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핵심 PCE 상승률인데, 21년 3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목표치를 넘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이때 금리를 안 올렸어요.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21년 3월 달부터 1년 동안에 한 3.4%포인트가 인플레율이 올라갔습니다. 3.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쭉 우리가 인플레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막 조화들 하고 있잖아요. 월가에서 긋고. 근데 지금 3월 달께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월 달에 4.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한 작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2월 달까지 한 1년 동안에 떨어진 걸 보면 0.8 정도뿐이 안 떨어졌어요. 0.8%포인트. 올라갈 때는 1년 동안에 3.4가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1년 동안에 0.8뿐이 안 떨어졌다 이겁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우리는 떨어지는 거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속도보다도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요? 올해 금리 인하는. 예?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가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같은 소위 2%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이지머니 시대가 그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 팬데믹 이전에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인플레이션율인데 올라갈 때 속도가 빨간색, 내려갈 때 속도 이게 둘 다 거의 다 이제 전 속도가 차이가 굉장히 있잖아요.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같은 비슷한 1년 사이에. 자,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기대 인플레율도 여전히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인플레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크레이머라고 있죠. 크레이머라고 이 사람이 MBC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 사람은 그 헤지펀드 원래 운영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높여가지고 이 인플레를 잡으려다가 뭐냐면 주거비용 인플레를 그러니까 높여놓고 있다 이거예요. 예? 높여놓고 있다 이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그러니까는 전체 소비자 물가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높이 이제 이게 올리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은행위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대출하고 남는 것들을 되게 어디다가 운영에다 유치한다 했었어요? 국채라든가 MBS 장기 채권이잖아요. 이런 장기 채권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손실은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팔게 되면 손실 보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얘기 제가 지난번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은행들의 위기에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문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이 장기 채권을 가지고 이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는 예? 하고 있는데 금리를 높여 올리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어. 예? 하락했는데 이 건설업자들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지금 뭐냐면 주택 수요가 임대료 값이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택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지금 대출할 지금 저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은행이 대출할 여력이 돈이 없다 이거죠. 예? 은행 사태 터지면서 그러니까는 이 예금들이 오히려 인출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 첫 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첫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팬데믹 기간에 그러니까 이 과잉 통화 공급에 기인해가지고 은행들이 장기 채권들에 이 현금을 그러니까 묻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주택 건설업자들한테 개발자들한테 대출을 확장하기 어렵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현금화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될 텐데 이게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팔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팔 수도 없다 이거예요.
팔 수 없으니까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대출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주택업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미국의 임대료 인플레율이, 주거비 인플레율이 거의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계속 아직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3월 달에도 거의 이게 거의 8%가 지금 지속되고 앉아 있고요. 예? 이게 좀 떨어져야지만이 인플레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킬 텐데, 예? 이게 안 떨어지고 앉아있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세계 그러니까 가장 펀드 규모가 큰 블랙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CEO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죠.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이제 표현한 게 슬로우 롤링 크라이스, 아주 느리게 굴러가는 위기,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것도 바로 뭡니까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 이거예요. 그 결과로 뭐냐면은 금리도 그러니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1,0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지금 1,000만 원,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금리를 설명할 때요. 지금 1,000만 원 쓸래? 1년 후에 1,000만 원 쓸래? 그럼 모든 사람은 지금 1,000만 원 쓰는 걸 선택하죠. 왜? 내가 1년 동안에 소비를 안 하면서 보상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 내가 왜 그걸 쓰냐 이거죠. 근데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물가는 안 올라갔는데 금리가 5%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쓸래? 1년 후에 1,050만 원 쓸래? 하게 되면은 예금할 수 있는 거죠. 50만 원 보상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인플레로 고려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1년 후에는 그 물가가 올라서 1,050만 원이 된대. 근데 금리는 5%야 된대. 그럼 내가 금리로 5% 50만 원을 받아도 지금 살 수 있는 물건, 똑같은 물건을 1년 후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예금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플러스 뭐냐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것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인플레하고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면은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했죠. 누굽니까요? 레리 서머스하고 블랑샤드하고 토론하는 데 속에서 레리 서머스는 그러니까 최소한 4% 정도 될 것이다. 인플레율이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근데 이제 블랑샤르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고인플레 시대가 도래한다는 건 동의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낮게 봐가지고 한 3.5%. 예?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양자를 다 택해가지고 3.5 내지 4% 정도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향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A more divided world. 세계가 분할됐다 이거죠. 앞에서 얘기한 경제 블록화, 지경학적인 파편화 그 얘기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지금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 대해서 중국에서 많이 값싼 물건을 갖다가 해가지고 인플레를 낮췄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효과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거죠. 예? 줄어들 거다 이거죠. 러시아에 원료 같은 거 못 쓰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 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이제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도 투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국가 채무도 증가하게 되고, 국가 채무 증가하게 되게 되면은 금리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레리 서머스하고 블랑샤드가 얘기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밑에 보게 되면 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고금리라는 것이 또한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제약할 것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이 재정인데, 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자 비용도 높아질 거라 이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 이 분할된 세계가 분할됐고, 더군다나 미국 사회도 분할됐다 이거예요. 미국 사회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
지금 국가 채무 한도, 정부 채무 한도를 가지고 예? 서로가 의견이 팽팽하게 대입돼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은 그러니까 빨리 늘려줘라, 한도를 늘려줘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뭐냐면 지출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세상이 그러니까 분할된 이것이 인플레율에 그러니까 향후 인플레율에 높은 인플레율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금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안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고 세계 정치를 어떻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레리 핑크스가 한 얘기를 다시 이제 그 한 게 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예? 파이낸스하고 금융과 인플레이션을 예? 금융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금융을 좀 바라보라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지속할 거다 이거예요. 예? 지속할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채권 가격은 하락할 건데 그럼 은행에 대차대조표 중간에 빨간색 박스를 한 대 봐보세요. Pullback on lending to shore up their balance sheet. 은행들의 그러니까는 대차대조표에 그러니까 아까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그 속에서 예? 자산이 유가주권으로 보이는 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까요? 예?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하기가 어렵게 거라 이겁니다. 대출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대출이 그러니까는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앉았잖아요. 제니 옐런은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만큼 심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지만은 예?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경기 침체 하나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빨간 박스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The era of easy money is over. 이지 머니 시대는 끝났다. 이거 제가 작년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네? 아까 그래서 제가 98회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지 머니 시대는 끝났다. 얘기를 이 사람은 지금 3월달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월달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맨 밑에 줄을 보게 되면 The effect would be highly inflationary. 이 효과는 이러한 효과들은 결국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위에 뭘 얘기하냐면 필수제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자립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서 미국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미국 산업의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자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그래서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 공장 지어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요? 중국의 보복을 그러니까 보복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중국을 또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해 탈세계화, 지경학적 파편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일리 인플레이션이라 이거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도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This trade-off between price and security. 즉 인플레이션과 안보 사이의 상충성, 예? 상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안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플레를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이게 수용할 수밖에 없게 돼 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속할 경우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게 비경제적인 요인이거든요. 비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것은요. 경제적인 요인일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창궐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됐어.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하게 됐어. 그래서 실업이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들었어. 그럼 보통 우리가 경제적인 요인으로 소비가 줄고 실업이 올라가게 되면 돈 푸는 걸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 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하러 갈 수 있습니까? 비경제적인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으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다루기가 힘든 인플레이션 시기가 지금 이게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안보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트레이드 오프 비트윈 프라이스 앤 시큐리티를 얘기하잖아요. 예?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안보, 미국의 패권 이 유지하고 이거의 상충성. 그래서
안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미국의 패권 유지 저거잖아요.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게 이게 지금 수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 미 국채, 미 달러 힘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미국의 헤게모니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예? 역설적인.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수입 중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프렌드 쇼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쇼링에서 온쇼링, 예? 국내로 그러니까 다 기업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 리쇼링, 아니 온쇼링이라 리쇼링 얘기하다가 그다가 이제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렌드 쇼링을 얘기하잖아요. 우방 국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는 고립화시키는 이 전략. 그리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거 우리가 프렌드 쇼링 아닙니까? 그래서 비우방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수입하는 비중을 보니까는 오른쪽에는 주로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감염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필요했던 거 마스크라든가 페니실린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약이라든가 이런 의약품이었다면 오른쪽은 뭡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바로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 보니까 이게 한 80%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한테 수입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는. 근데 그걸 지금 줄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한 8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이걸 줄이겠다고 LG 섞어 지금 SK 온석화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지금 많이 줄였죠, 지금요. 줄어들었죠. 이것도 한 80% 차지하다가 퍼플색이 반도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뭐 60% 밑으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원유도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원유는 뭐 가뜩이나 셰일가스가 구하다 보니까 2016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소위 우방 국가들, 프렌드 국가들하고 넌 프렌드 국가들하고 이걸 경계 지어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여기서 생기는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미국 헤게모니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마이너스성 게임 하는 거다. 마이너스성 게임. 되게 그동안에 세계화를 했을 때는 세계화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였었습니까? 플러스성 게임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플러스성 게임이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다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금은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 그러니까 이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일방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승자는 없이 다 같이 상처 있는. 그렇죠?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미국이 이거 엄청나게 이거 저기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예?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이거예요. 달러의 지위를요. 미국 정치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선배 세대들이 했었던 미국의 헤게모니를 자기들 시대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게 자기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못하면 무능한 정치인인 거야. 예? 그게 이제 상징적인 게 달러 지위잖아요. 미 국채 지위잖아요. 미 국채하고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교과서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탈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그러니까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플레 압력을 증대시켜. 필수재를 자급하겠다 이거야.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면요, 삼성을 갖다 불러다가 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거하고 비용이 어느 게 더 높아집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미국 기업들이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증대할 수밖에 없어요. 탈세계화는요. 세계화를 우리가 그동안에 예찬했던 이유는 뭡니까요? 서로가 윈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이 논리 아니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저기 쟤네들은 우리의 적대 국가야. 쟤네들하고 교류 안 할래. 그 비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금리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거 국채 파동이죠. 국채 파동이 그러니까는 이게 잠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80년대부터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부채주도 성장을 했잖아요. 싼 금리, 이지머니를 가지고 금융도 팽창하고 부채도 증가하고 그랬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싼 돈을 이용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요? 그럼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좀비 기업들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에 기후변화는 추가적인 변수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화되어 있는, 예? 이제 이건 상수잖아요. 상수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잖아요. 기후변화는요. 그렇죠? 기후변화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에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요인이라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이러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달러를 이용한 이것에 따라서 탈세계화를 한다니까는 탈세계를 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으로서 볼 때는 그래?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달러 안 쓸래?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여기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러 때문에 굉장히 이 서름을 많이 받았거든. 개도국들이요, 전 세계에. 달러가 갑자기 확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피해를 입고 막 그런 걸 그랬었거든요. 그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야. 달러 해외 유출 해가지고, 예? 미국 연준이 달러를 막 찍어대게 되면요. 그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잖아요. 나가잖아. 예? 그러면 그랬다가 미국이 뭐냐면 달러 다시 소환할 때, 걷어들일 때마다 항상 전 세계 그러니까 취약국가들, 개도국 중에서 취약국가들이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거야. 예?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 다른 나라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탈달러로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탈달러화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하는 거하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하는 게 바로 미국의 헤게모니인데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헤게모니 유지한 전략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 헤게모니의 딜레마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미국 헤게모니의 딜레마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공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공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적이야. 그러니까 흑백론이죠. 쟤네들은 악마야. 그 딱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악마라고 규정한 나라를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죽이지 못하잖아요. 예? 죽이지 못하잖아. 아까 앞에 어느 분이 얘기했었죠. 룰라가 그러니까 중국 방문하고 가는 길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 조장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부추기지 마라, 미국한테 날리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예? 프랑스의 마크롱은 중국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유럽이 더 이상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거 낮춰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요. 예? 각 국가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없애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미국이 너무 늦게 시작했다. 중국 죽이고 싶었으면은, 예? 금융위기 이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그런 얘기 제가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강연하고 방송에서요. 그래서 안 된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간 파워 국가라 이거예요. G2가 두 개의 커다란 나라가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둘이서 싸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도 이길 수가 없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그룹들, 소위 중간 파워 국가들이죠. 중간 파워 국가들이 얘네들 싸움하지 못하게
예? 왜? 그 유탄이 잘못하게 되면은, 예? 중과 파국가들이나 전 세계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한국 같은 나라가 해야 되는 거고, 해왔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인플레를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헤게모니주와 이것을 그다음에 경제 블록을 만들게 되면 인플레가 고착화된다 이거예요. 인플레 고착화되면 고금리가 고착화된다 이거예요. 그럼 사실 이지머니 시대 부채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난 거다 이거예요. 혁신이 지금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혁신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활력을 잃은 상황 속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거예요. 저성장이 고착화되게 되면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더 가속도로 붙어요. 증가가. 예?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비용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국가 재정에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뭐 성장은 또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분모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니까 예? 국가 부채 비율이니까 이 분모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은 인플레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지머니 값싼 돈으로 그냥 거기에 경제가 굉장히 뭡니까 경제가 거기에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체질화가 된 거야. 예?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지금 아우성들 일어난 거 아닙니까요? 예? 통화 정책 정상화가 힘든 나라라니까 다시 금리 내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비유하잖아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있다 보면은 예? 근육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교통사고 나기 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엘리트들은 미국의 장점인 혁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나오기 힘들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근원, 그러니까 PCE가 과거의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80년대부터 추세적으로 쭉 하락해가지고 2% 이내에서 관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지머니 시대가 가능했던 거야. 예? 달러를 막 그냥 공급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 신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쫙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느리게 지금 떨어지고 있듯이. 예? 그리고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은 이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쭉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금리 추이가 뭐냐면요. 까만색 숫자는 80년 이후에 가장 고점, 가장 금리가 높았을 때 수치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 81년 1월 달에 20%까지 연준이 찍죠. 그러다가 이제 막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막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쫙 내립니다. 내렸을 때 가장 저점 있잖아요. 저점이요. 사이클 속에서 저점이요. 그게 빨간색 숫자입니다. 8.5%까지 쫙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경제가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올리죠. 인플레이션가 생기니까. 11.5%가 올렸다가 다시 또 5.88까지 내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20%에 있던 것이 어디까지 내렸던 겁니까? 0.25까지 내렸던 거야. 쫙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2018년도에 2.5%가 이렇게 기준으로 하더라도 2.5까지 내렸다는 얘기예요. 저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80년대 8.5에서 0%까지 쫙 내렸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시기별로요. 성장률을 계산해 봤어. 성장률을요. 그게 위에 있는 회색선이 그러니까 고점 시기고요. 퍼플색이, 보라색이 저점 시기의 성장률입니다. 연평균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금리를 계속 내려왔었는데, 장기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성장률도 계속 떨어져 왔었어요. 그걸 예외적인 기간이 언제냐면 90년대 후반. 소위 말해서 신경제 시기라고 얘기하는 IT 혁명이 일어났었던 그 시기를 빼놓으면요. 계속 하락해 왔어, 성장률도. 금리는 내렸는데 성장률도 계속 같이 하락한 거야. 그만큼 체력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이제는 5.0% 쭉 올렸어. 그러면 성장하기 더 힘들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은 둔화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 이거 꿈도 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제로금리 시대의 도래는. 그러면은 성장률이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저기 이제 팬데믹 이전에 연 1.2%였었어요. 그 저기 저 높았던 시기에도. 예? 연평균 성장률이요. 그러면은 2% 미만이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3 내지 4%만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은 1%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미국의 경제 체력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분류한 겁니다. 이게 고점기야. 80년대 이후에, 80년 이후에 미국의 가장 금리가 높았던 기간들. 이게 첫 번째가 81년도 1월 달에, 1년 초에 20.0%였던 것이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이 그러니까는, 올해 3월 달에 그러니까 5.0%가 올렸잖아요. 그 고점기야 쭉. 근데 올해 올리기 전까지, 지난 1년 동안 올리기 전까지는 고점기의 금리가 20%에서 2.5까지 내려갔잖아요. 쭉이요. 계속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이 빨간색 선은 뭐냐? 연평균 성장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90년대 후반에만 빼놓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계속 있다고. 금리는 계속 내렸는데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냐 이거예요. 경제 체력이 굉장히 저질이 된 겁니다. 예? 값싼 돈을 그렇게 공급했는데, 예? 자, 이건 저점기입니다.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을 때가 80년대 초에 8.5%가 내렸었고, 우리가 저기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되잖아요. 상당 구간을 했을 때 0.25%였잖아요. 쫙 이것도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9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90년대 후반에만 그러니까 쭉 잠깐 좀 올라가지요. 그때가 생산성이 막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잖아요. 90년대 후반만 제외하고요. 예?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잖아.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지머니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인플레 압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내렸던 건데 내렸는데 경기가 회복되건 경기가 침체에 빠지건 금리를 계속 내려왔었는데 예? 내려왔었는데 그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도 심지어 성장률은 계속 하락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은 제로금리에서도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2%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금리까지 올라가지게 되면은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탄력성인데 통화량 증가율분의 성장률의 증가율. 통화량 10% 증가할 때 성장률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만은 80대 이후에 80대부터 90대까지만 하더라도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성장률도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한 거예요. 11% 정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쭉 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할 만큼도 성장률 증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금리가 3 내지 4%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예? 이게 고착화되게 되면은 통화량도 많이 증가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요. 그렇죠? 이게 고점기에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하는 탄력성이에요. 통화량을 10% 증가할 때 성장률이 몇 % 증가하느냐. 예? 아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는 앞에는 그러니까 금리 고점기인데 이게 고점기가 둘 다 이렇게 고점기로 해놨네. 아니 뒤에 게 저점기일 겁니다. 잘못 이 표기가 됐을 겁니다. 저점기 맞네요. 8.5%니까요. 근데 그대로 카피하면서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를요. 저점기입니다. 이거는요. 고점기나 저점기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통화량 증가율 분해니까는 성장률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예? 떨어져 갔다 이겁니다.